안녕하세요. 기초성경대학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생활 그 네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세 번째 강의였던 첫 번째 사랑의 언어 그 인정하는 말 강의를 들으시고 몇몇 분께서 자기님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보고 또 한 주간 칭찬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보내주셨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칭찬을 해보았더니 기뻐하면서 더 잘하더라. 웃기만 하고 또 괜찮다고 하더라. 그런가 하면 엄청 좋아하더라. 기분이 좋아진 게 표시가 날 정도였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기뻐하는 모습이 얼굴로 표현이 되더라. 그런가 하면 또 간단하게 웃기만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좀 쑥스러워 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유를 궁금해하고 어색해 했지만 계속 칭찬을 했더니 서로 칭찬하자고 하면서 고마워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사실 그 주신 피드백 중에 그냥 간단하게 웃었다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 사실 그 웃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소중한 웃음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니라 나의 사랑 탱크가 채워지면서 나오는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아내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강의를 보고서는 약간의 장난을 섞어서 저만 보면 한 주 내내 칭찬을 하는 겁니다. 며칠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칭찬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또 너무 웃기기도 했는데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저도 아내를 좀 계속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저희 부부가 서로 칭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며칠이 지나지 않았고 한 3, 4일 정도 지났었나? 그 3, 4일 정도 서로 칭찬하면서 지내보니까요. 칭찬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칭찬을 주고받는 게 어색한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말을 처음 들으면 어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그게 누구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사랑 탱크가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 생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인정하는 말을 가족들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이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웃음이 가득하고 사랑 탱크가 인정하는 말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의 언어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네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비난의 언어가 내가 나쁘거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르고 또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야기도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그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참 좋지 않은 단어이지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교사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질문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예수님이 잘 모르면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되돌아온 질문에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아주 쿨하게 맞다, 옳다 대답하시면서 너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시험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정말 쿨하게 그 사람의 대답을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나 싶었는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붙잡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또다시 시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냐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영락없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을 보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제사장이 자기를 보더니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운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사람이 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누구냐? 레위 사람입니다. 기대했겠죠. 이번엔 살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도 그냥 보고 피해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옵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서로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마 나를 도와주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히 보살핀 이야기,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지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후에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 당연하게 마지막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에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특히 언어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면서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대화할 때 사람을 정해둡니다.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화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내가 대화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대화하기 싫은 사람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처음 만나서 그게 구별이 안 되면요,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교사와 다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가르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대화의 자리로 그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중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물음으로써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을 존중하신 것이고 대화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위기를 만날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경험할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언어는 거칠어지고 우리의 언어는 위기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툼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대화라는 언어의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깨우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의 위기를 경험할 때, 그때 나를 시험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도 이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 나를 반대하고 시험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과 정중하게 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그 대화의 힘을 꼭 찾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토요일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버거킹, 햄버거 가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원하는 햄버거를 주문하고 그 햄버거를 받아서 2층에 올라가서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자리를 찾는데 유독 그날은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홀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그 비어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제 앞쪽 테이블과 옆쪽 테이블에 4인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왔던 터라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거기에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햄버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그 양쪽에 있는 가족의 모습이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두 가족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두 가족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한 가족은요, 엄마가 딸아이의 햄버거 먹는 모습에 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사실 조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아빠도 엄마의 말이 맞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좀 코가 좀 빠져서 좀 시무룩한 표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다른 편에 있었던 가족은요,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자녀들도 모두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불편해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 사이가 좋았던 것일까요? 화목했던 것일까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핸드폰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핸드폰에 있습니다. 4명 가족 모두가 각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그 핸드폰을 보면서 자신의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 중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가족은 어느 가족일까요? 저는 어떤 가정이 더 나은 가정인지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제인 함께하는 시간의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가족이 어떤 가족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이 가족은요, 사실 함께 있었지만, 분명 함께 햄버거를 먹고는 있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각자 시간을 보낸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번째 가족은요,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함께 먹으면서 각자의 배를 채우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채울 수 있었던 사랑 탱크는 채우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첫 번째 가족, 그 서로 잔소리하던 그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낸 면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요,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자녀의 어떤 모습 때문에 잔소리는 하고 있었지만 그 공간에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그 가족에게서 인상 깊게 본 것은 가족 모두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두거나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요, 우리가 카페에 가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사진처럼 서로 마주 앉아서 각자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로 보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이에 대해서 옛날 표현 방식이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그냥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함께 하는 시간의 핵심은 서로에게 완전한 집중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리 체프먼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그 라붐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사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헤드셋을 씌워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지금 저 밖에서는요, 아주 신나는 댄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정말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 주인공이 아주 로맨틱한 음악, 리얼리티입니다. 그 리얼리티라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헤드셋을 씌워주자. 그 여자 주인공은, 그리고 또 남자 주인공은 다른 모든 사람, 그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모든 사람과 분리가 돼서 서로 그 로맨틱한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은 댄스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지만 두 사람은 그 음악에 집중하면서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아주 로맨틱한 춤을 추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두 사람이 온전히 서로에게만, 주변과 아무 관계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이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가 옹알이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언어가 발달하는지에 관한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 토크라는 책인데요. 이 분야의 권위자인 영국의 셀리워드 박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정도 0세에서 4세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주면요. 아이의 지능도 발달하고 학습 능력도 길러지며 사회성이나 집중력도 무척 좋아진다고 합니다. 30분간 말을 걸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말도 모르고 엄마 아빠라는 단어도 할 줄 모르는 아이와 토크,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박사님께서는요,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아이가 소리를 내면요. 어떤 소리를 내든지 거기에 반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라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왜? 배고파?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주라는 것입니다. 옹알이를 하면요. 막 이렇게 옹알이를 하면 그 소리를 따라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아이가 자기가 소리가 냈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소리에 반응해주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내가 반응하고 서로 상호 교류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말하는 입모양을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도 맞추면서 여러 가지 집중력도 생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소통이 되면서 세상과 소통이 되면서 아이의 지능이나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베이비 토크를 위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기하고만 지내는 시간을요. 하루에 30분씩 내라는 것입니다. 이 30분의 시간만큼은 아이와 온전히 1대1로 서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분을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아이에게 반응해 줄 때 이 30분의 베이비 토크는 아이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 셀리 박사님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이제 막 말을 배워가는 0세에서 4세 아이들에게만 30분 동안 온전히 집중해주는 이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30분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부부가 하루에 30분씩 서로에게 집중해서 서로만 바라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이가 30분간 자기에게 집중하는 부모를 보면서 지능도 키우고 그 사회성도 키우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해서 30분간 대화한다면 그 사랑 탱크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30분간 서로에게 집중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눌 수 있다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가 30분을 집중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30분의 시간을 집중해서 상대방에게 주면요. 그 사람의 사랑 탱크가 얼마나 채워지겠습니까? 이처럼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은요. 어떻게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느냐?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내가 집중할 때 그 사람의 사랑 탱크가 채워진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진정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진정한 대화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대화. 네.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요,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바람을 우호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공감적 대화를 가리켜서 진정한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마음을 아주 편안하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나누는 대화가 진정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 사랑 탱크가 채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게리 체프먼은요,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인정하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진정한 대화는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듣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짧은 영상이 있어서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밭이라는 곳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보험 영업 왕께서 어떻게 그 영업의 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효과적으로 침묵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은 침묵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하죠. 우선은 내가 말하기보다는 고객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무엇이 고객에게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뭔가 생각해야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죠. 만약 고객이 침묵을 지키면 사장님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라고 고객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말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달이 나가지고 말을 하는 순간 쓸데없는 말이 튀어나와요. 침묵하면 고객들은 생각지도 못한 귀중한 정보를 꺼내놓습니다. 아무리 묻고 캐물어도 내놓지 않던 정보들을 말이죠. 네, 어떠세요? 어떤 말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먼저 이분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요.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중요한 것은 침묵이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고객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고객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무엇이 고객에게 중요한지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요, 우리 대화에, 이 진정한 대화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대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충분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충분히 듣지 않고 먼저 말하려고 한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내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이 문제라고 여기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야만 아는 거예요. 내가 추측해서 아는 건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물어서 들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말이 먼저 앞서 나가냐면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생각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듣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요, 진정한 대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면요,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우 의식적으로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영업왕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급 정보를 꺼내놓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집중해서 듣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껏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통하고 상대방은 진정으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면서요, 사랑 탱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청의 힘을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신방입니다.
신방에 가서 저는 처음에 열심히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이유예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성도님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성도님의 형편이 어떠하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요, 여러 가지를 여쭙고 듣습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듣고 받아 적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듣다 보면요, 정말로 이 보험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까지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대화가 된다고 느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요,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화는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는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화할 때, 자녀하고 대화할 때, 내가 들어줄 때 대화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 탱크는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 탱크도 꼭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서요, 우리가 잘 듣기 위한 요령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짧게 설명드릴 텐데요.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말을 들으면서 다른 일,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핸드폰입니다. 뭐 핸드폰 이렇게 문자 쓰거나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일 것,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줄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에 집중할 것.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슬프지 않다고 하는데 손이나 발이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슬픈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이 이 몸의 언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데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끊지 말 것. 잘 듣기 위해서. 이 5가지. 시선을 고정하고 말을 들으면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상대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디랭귀지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잘 듣기 위한 요령입니다. 예, 다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 2번째, 내 이야기 말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연애 때 주로 사용한 방법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는 듣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주로 말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 생각들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1시간 또는 2~3시간을 꼭 아내 이야기를 듣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고 있으면 좋습니다. 듣고 있다가 말해줄 것은 말해주고 위로해줄 것은 위로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결혼 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일상이 매우 단조로워진 것입니다. 그 말은요, 아내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에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루 어떻게 보냈냐는 것이고, 또 무슨 일 없었냐는 것, 그리고 또 교회에서 별일 없었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신혼 초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몇 년간 저는 듣는 사람, 아내는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듣기만 하다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야기 들려주는 일이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얼마나 내 일상의 소소한 삶을 가족과 또는 가까운 사람과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게리 체프먼은요, 일일 권장량으로 3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아주 소소한 일 3가지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운전하다가 생긴 일, 직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 또는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냥 단순히 사건만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가다가 신호를 어긴 일이 있어서 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어기다가 내가 경찰한테 잡힐 뻔했네. 내가 되게 놀랬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운전하면서 신호 잘 지키려고. 이런 내 감정과 생각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요? 집중해서요. 그 사람과.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지금 내가 지금 상대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사랑 탱크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부디 집에서요, 다른 가족을 만나서 핸드폰을 하거나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서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30분가량 3개의 에피소드 정도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뭐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큰 일은 아니지만 오늘 내 일상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요. 그래서 자녀들과도 나누고 부부간에도 나누다 보면 가족이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 들면서 내 사랑 탱크가, 가족의 사랑 탱크가 채워지는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 3번째는요. 함께 활동하기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꼭 대화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지 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행을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추억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의 멋진 풍경이 기억에 남고 맛있는 음식은 자꾸 그리운데 아내와 함께 했던 감정, 아내와 함께 봤던 어떤 그때의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추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행 자체는 즐거웠을지 몰라도 제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요. 분명 등산을 같이 하거나 영화를 같이 보거나 여행을 같이 다니는 것을 뜻하지만 등산을 다녀온 일도 그 사람과 다녀온 등산이고 영화를 본 것도 그 사람과 함께 본 영화여야만 중요한 것이지 그 영화만 봤다고 하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영화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영화 보는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 봤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서 영화를 보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봤던 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사람과의 추억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시간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요.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무엇이 기억에 남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제가 연애 때 찍은 제 아내의 사진입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지에 갔다가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여전히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그곳, 그 여행했던 그 장소에 대한 추억보다는 제가 참 지금도 사랑하고 그때도 사랑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제 아내를 너무나도 예쁘게 보면서 카메라 사진을 찍었던 그 추억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저는 그 여행했던 장소보다 제 아내와의 너무나도 즐거웠던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함께 너무나도 기뻐했던 너무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덜 예쁘게 나왔습니다. 더 예쁘게 나오진 않았고 덜 예쁘게 나왔는데 네, 여튼 그 사진을 찍고 함께 좋아하던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좋아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사랑 탱크는 점점 더 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0분의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뭐 9시 반부터 10시면 10시. 딱 이런 식으로 30분의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30분간은 TV 절대 켜지 마시고 핸드폰 곁에 두지 마시고 그리고 그 30분의 시간 동안에 오늘 있었던 일 3가지를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절대 코멘트하지 마시고 절대 충고하지 마시고 절대 핀잔 주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 파악해서 속상하진 않았어? 힘들진 않았어? 와 같은 공감하는 말들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30분 3가지 일을 나누시면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정말로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해보시면 좋을 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일 5가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영화 보기, 뭐 여행 가기 등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두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과제도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구글 링크에 내 자기와 매일 30분씩 대화하고 그리고 대화했을 때 그 3가지 일을 나누는 대화를 했을 때 나타난 변화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내 자기와 하고 싶은 일 5가지를 생각해서 적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새롭게 깨달은 점을 나눠주시면 우리의 강의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씨 더운데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5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